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익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상자산이 갖는 그 시대적 의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탈중앙화, 그 다음에 디지털화, 프로토콜 경제화로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인문학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순서는 왜 탈중앙화인가? 그 다음에는 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왜 경제학자들은 세계화폐를 주장하고 있나? 네 번째,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나? 다섯 번째, 큰형의 감시에 항거하는 시민운동. 여섯 번째, 가상자산의 탄생 비하를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갖는 철학적 사색적 배경과 그 다음에 지금의 금융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대로 괜찮은지 한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등장 그 다음에 지금의 유동성 홍수 과연 우리가 무사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금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게 주어진 시간이 50분뿐이라 아마 이 정도를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다가올 세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요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자, 한번 같이 보죠. 왜 탈중앙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탈중앙화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류의 역사는 자유쟁취를 위한 투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갖는 근대에 들어와서의 세 번의 3대 시민혁명의 정신이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자유의 쟁취를 위한 투쟁이었어요. 그런데 정보 공유가 이 자유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전제군주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편의에 따라서 배포하거나 혹은 독점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쿠데타가 벌어지면 가장 먼저 군인들이 점령했던 게 방송국이나 신문사예요. 왜? 그 정보의 통로를 독점함으로써 자기들한테 편리한 거를 선택적으로 배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보의 독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절대 세력, 독재 세력, 군부 세력에 맞서기 위한 시민혁명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그 시민 자유화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중앙집권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앙화에서 그게 시민들 사이에 전파되는 탈중앙화로 가고 있는 게 시대적 흐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는 과거 역사에서 보면 많은 기축통화가 있었는데 이 기축통화의 탄생과 붕괴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게 시대를 가를 만한 큰 변화를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찬란한 도시 문명이 중세로 넘어오면서 암흑의 세계에 갇혀버렸어요. 즉 고대와 중세를 나눌 만큼의 큰 역사적 사건은 무엇이었을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보죠. 고대 그리스에서 기축통화가 탄생된 배경을 보면 솔론이라는 집정관이 최초로 민의에 의해서 선출이 됐는데 그 양반이 몰락 귀족 출신의 장사꾼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집정관이 돼서 보니까 아테네의 경제를 살리려면 그 당시 가장 큰 무역 대상 무기였던 페르시아와의 무역을 확대하는 길이
아테네 경제를 가장 빨리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이 양반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페르시아하고 무역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페르시아 돈하고 그리스, 즉 아테네의 돈이 서로 등가로 교환될 수 있으면, 즉 통화가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으면 양국 간의 무역이 증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은화를 페르시아 은화하고 중량을 맞춰버렸습니다. 즉 그리스의 은화가 좀 더 컸었는데 그걸 잘라내서 중량을 맞춤으로써 두 통화가 자유롭게 교환되게 함으로써 최초의 그리스 은화가 지중해 지역의 기축통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축통화로 인해서 굉장히 흥했던 아테네의 경제가 어느 순간에 패망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스파르타하고 싸우면서 군사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당시에 그 용병들 월급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금화에다가 구리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반짝반짝 빛나야 될 금화가 나중에는 누리끼리한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스파르타 쪽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그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들한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아테네는 전쟁에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통화의 붕괴는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그것도 초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통화시장이 붕괴되면서 그리스의 역사도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역사에서 그러한 과오를 되새김질하면서 잘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로마도 똑같은 경우를 당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가 화재가 일어나서 다시 건축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갈 적에 은하에다가 구리를 섞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 정도 섞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걸 감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섞었어요. 한 4% 정도 섞었어요. 그러니까 100개 생산해야 될 은하를 한 104개 정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역대 황제들이 보니까는 그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쌈박하다고 여겼는지 이 사람들은 더 많이 섞기 시작해.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은하가 이게 누리끼리한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통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로마 정부 당국도 자기들이 발행한 유행인데 그거를 세금으로 받지 않고 세금으로 받을 적에는 순수한 은계를 갖다 납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통화시장이 붕괴가 됩니다. 통화시장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하게 돼요. 통화가 교환의 매체가 되지 못하니까. 그런데 도시민끼리 아무리 물물 교환을 해도 식량이 나옵니까? 식량이 안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어떻게 식량을 얻을 수 있어요? 결국 통화시장의 붕괴는 시장의 마비를 가져오고 도시 문명 자체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지방에 내려간들 땅이 없으니까 그 장원을 갖고 있는 영주한테 몸을 의탁해서 농노가 됩니다. 그래서 영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면서 이제 지대를 바치면서 사는. 즉 고대에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문명은 이런 식으로 통화 붕괴와 함께 몰락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중세 장원 제도에 흡수가 돼서 중세는 그래서 이른바 암흑의 세계라고 불려져요. 즉 그거는 이제 기독교 왕국의 세계를 그러는데 그때 득세했던 세력이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래서 중세 자체를 다 암흑의 세계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하여튼 기독교 세계는 이러한 커다란 변화를 갖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양 최초의 기축통화가 원나라에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철전, 그 철본위 제도 하에서 철이 갖고 다니기 무거우니까 그거를 대신할 보관증이 발달한 지폐를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음본위 제도가 되면서 음본위에 기초한 지폐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원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지폐를 너무 많이 발행해가지고
초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결국은 제국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통화시장이 붕괴되면 제국이라 할지라도 일순간에 그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를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시대로 가는구나 생각하면 통화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브라질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브라질에서는 월급을 주지 못하고 주급을 줘요. 주급을 주는 이유는 너무 빨리 화폐의 하락 속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급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한 달 안에도 몇백 프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주급을 받는 날 일제히 마트로 달려가서 그 돈을 다 상품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주머니 속에 있으면은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가격이 그러니까 가치가 반 이하로 하락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생각하면은 돈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예를 들어서 마트의 주인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돈을 달러로 바꿔놔야 될 건지 빨리 상품으로 바꿔놔야 될 건지 은행에 하루 오버나이트 예금 집어넣으면 하루 사이에도 3% 5% 이렇게 이자를 줘요. 그래서 기업가가 기업의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기보다는 어떻게 내 자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 돈을 빨리 쓸까를 궁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한,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은 국가가 돈을 많이 발행해서라기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몰려오면 정부도 어떻게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급격한 통화의 유통 속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겁니다. 자, 왜 경제학자들은 세계화폐를 주장할까요? 특히 우리가 아는 케인즈가 여기에 굉장히 예민했었는데 이 양반이 1차 대전이 끝나서 그 평화협정에 참여를 하는데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니까는 정치가들, 즉 위정자들이 경제에 대한 걸 모르니까 너무 과도한 배상금을 독일에 매겨가지고 케인즈의 눈에는 앞으로 이러한 과도한 전쟁 배상금이 일으킬 사회적 문제를 갖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즉 전쟁 배상금이 저렇게 많으면 독일은 전쟁 배상금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출을 늘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수출을 늘려서 돈을 버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화폐의 평가절하예요. 즉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독일 정부는 화폐 발행을 늘려가지고 인위적으로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게 결국은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졌을 때 전제 정권이 그 틈을 타서 득세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틀러예요. 즉 히틀러는 2차 대전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을 케인즈가 예견해 가지고 쓴 책이 저 평화의 경제적 결과입니다. 이게 케인즈의 예견대로 그대로 이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양반은 1944년 브레튼 우주 회의 때 영국 대표로 참가를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어느 한 나라의 패권적 통화가 갖고 올 결과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이 양반이 세계화폐, 방코르라는 걸 여기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각 나라는 자국의 화폐를 쓰되 마지막 무역 정산만은 세계화폐로 통일을 하자. 그래서 무역 수지가 많거나 적으면 그만큼 10%의 벌금을 부과하자라는 안을 내놓습니다. 그 얘기는 벌금을 내기보다는 자국의 화폐를 예를 들어서 초과 무역 흑자가 일어나면 좀 강세로 가고 무역 적자가 일어나면 벌금 대신에 자기 통화를 약세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일종의 환율 조정, 자동 메커니즘을 갖도록 설계를 해요. 하지만 이게 통과됐습니까? 결국은 통과 안 됐죠. 이때 미국은 자국의 달러를 금 온수당 35달러에 묶어놓는 금한 본위 제도를 채택합니다. 그런데
케인즈가 이렇게 세계화폐를 주장했던 이유는 무역 전쟁이나 환율 전쟁은 패권 전쟁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 양반은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화폐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세계화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화폐에 의해서 각국의 통화들이 환율 조정 기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당시 국제 청산동맹을 제안을 하는데 그거를 좀 다운 사이즈 시켜서 받아들인 게 오늘날의 IMF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케인즈뿐만 아니라 하이에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에크도 화폐 탈국가라는 책을 써요. 그 화폐 탈국가에서 어느 한 나라의 정부가 화폐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민간 사이드에서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해서 그중에서 경쟁력 있는 것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오히려 정부나 중앙은행이 화폐를 독점하게 되면 그게 경제 불안정의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이에크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잘 아는 밀턴 프리드만도 같은 얘기를 해요. 화폐 발행이라는 건 그 나라의 GDP 성장률보다 조금 많은 수준에서 발행되어야지 그 너무 많은 화폐 발행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 교란을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이나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양반은 K 준칙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양반이 얘기한 것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 연준도 이 K% 준칙에 의해서 화폐 발행 스케줄을 자동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미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졌지만 어디서 이거를 따갔죠? 비트코인이 바로 화폐 발행 스케줄을 자동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은 화폐 경제학이라는 책을 쓰고 그 서문에서 과연 미래의 통화는 컴퓨터의 비트일까라고 자문자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18년 전의 책인데 이미 그 책에서 미래 화폐는 컴퓨터에 저장된 비트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견을 한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의 금융자본주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이 팽창 정책을 쓰면서 갖고 있는 금보다는 많은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방국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미국이 정말 금이 있어서 저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는 거야? 라고 보면서 서독은 아예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는 달러를 가져와서 금하고 바꿔갑니다. 프랑스는 아예 자국의 함대를 몰고 와서 아주 과시를 하면서 돈을 바꿔가요. 그런데 맹방이라고 믿었던 영국조차 어느 날 30억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미국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요구를 다 들어주면 나라가 부도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 니튼 대통령은 경제참모 16명을 데리고 군부대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보안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비밀 회의를 해요. 그리고 1972년 8월 10일 일요일 날이었는데 TV에 나와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지금 투기 세력들이 우리 달러를 공격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금교환을 중단한다. 사태가 마무리되면 재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재개됐습니까? 결국 이 시기 이후로 금과의 고리가 달러한테서 떨어져 나오고 이때부터 한 2, 3년간 외환시장이 아수라장이 돼요. 그리고 금 가격이 폭등하고 달러가 급락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천재외교관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 파이잘 궁왕하고 비밀 협상을 맺어요. 앞으로 오펙의 석유는 달러하고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 사우디의 안보와 그다음에 왕실의 그 뒷배를 봐주겠다라고 그래서 이때 다시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를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닉슨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연준 의장한테 압력을 집어넣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은 당시에 긴축으로 가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아서 번즈가 닉슨 보좌관 출신이에요. 자기의 보좌관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을 하고 연관한테 압력을 가해서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그러니까 긴축으로 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찍어내게 압력을 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서 번즈도 나름대로 꾀를 내요. 이 상황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크게 보이지 않게 하는 다른 지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냈던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예요. 저거 만들어냈을 적에 제가 주간조선 지금 화폐혁명 서막 연재에서도 저 부분을 자세히 썼는데, 그때 연준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 가격을 물가에서 빼낸다거나 곡물 가격을 빼낼 적에도 하여튼 근데 이 양반이 밀어붙여.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 한도 내에서 달러를 무제한 발행을 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미국의 화폐 발행이 매년 평균 한 11%씩 증가를 해. 그래서 1970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3.4%였는데 그 다음에 9.6%로 뛰더니 그 이듬해에는 두 자리 숫자로 뛰어버려요.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미국이 1980년대 초까지 아주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때 연준이 나중에 폴 볼커가 등장하면서 이자를 한 20%까지 올리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달러가 금가의 고리를 끊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만 해도 GDP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1970년에는 한 50%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는 GDP 생산량이 금융자산보다 2배 이상 컸었어요. 그랬던 게 그 다음서부터는 매년 이렇게 화폐 발행이 늘어나면서 금융자산이 커지면서 GDP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년에 한 3, 4% 증가하는데 금융자산은 연 한 15% 내외로 증가하면서 10년 단위로 금융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2배씩 커집니다. 1950년에 50%였던 게 1990년에는 263% 정도 돼서 한 500% 정도 늘어나.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로자가 땀을 흘려서 버는 근로소득은 연 3, 4% 증가하는 데 비해서 돈이 돈을 불리는 금융소득은 연 15%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를 해요. 결국 이러한 사태는 뭐를 가져왔죠? 소득 불평등의 심화, 부의 편중, 빈부격차. 그런데 이런 것들은 중산층을 붕괴시킵니다. 여러분들 중산층이 붕괴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즉 이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에요. 중산층이 저렇게 계속 붕괴되기 시작하면 자본주의는 지탱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에서도 중산층의 비중이 한 70%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중산층의 비중이 한 40% 정도로 내려앉았어요. 게다가 주주자본주의 시대, 즉 금융산업이 일반 산업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생산성의 증가가 즉 근로자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1972년 이후에는 근로자한테 들어가는 몫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즉 여기서도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걸 알 수 있고, 자 다음에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 하면 빅브라더 등장의 사이퍼펑크 운동이 일어나요. 사이퍼펑크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사이퍼는 이제 암호라는 뜻이고 펑크는 어떤 항거하는 운동을 의미하는 건데, 빅브라더가 감시하고 도청하는 세계에서 암호학자들이 항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관계를 한번 잠깐 같이 볼게요. 냉전 시대에는 세계의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좀
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권이 나오면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정권을 실각시키는데 미국의 CIA나 군부가 동원되곤 했어요. 그래서 1954년 이란을 시작으로 2003년 이라크까지 15차례 반미 정권의 실각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칠레 아엔데 대통령인데 1973년에 그 게릴라들하고 싸우다가 본인이 이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데이비드 참이 쇼크를 받아요. 야, 이 정권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스를 보호하는 게 앞으로의 시대는 갈수록 중요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1973년에 미 국방부가 인터넷을 민간한테 개방을 했는데 1975년에 암호 기술도 함께 민간에 개방을 해요. IBM에 의뢰해서 민간이 쓸 수 있는 체제로 바꾼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그걸 공개를 하는데 그때 미국 정부가 좀 꼼수를 써요. 무슨 꼼수를 쓰냐면 이 알고리즘에 백도어를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발각돼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제거되긴 하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암호학자들이 더 단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82년에 데이비드 차움이 그 암호학 연구 동아리를 만들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근본적인 특징인데 유대인들은 뭐를 하든 혼자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든 연구를 하든 항상 같이 해요. 그게 유대인들이 특성이고 그게 강점이에요. 자, 그래서 데이비드 차움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통신이 감시나 도청당하지 않는 통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한 게 추적 불가 전자메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82년에 이 논문을 발표하고 그 믹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익명통신의 연구 토대를 마련하고 그 이후로 암호학자들은 이 믹스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은 통신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 구자 보호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구자를 추적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용도에 돈을 썼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할 것인지를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보호, 구자의 보호는 그 프라이버시 보호, 사생활 침해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다가 그는 인터넷으로 정보가 전달되듯이 이런 가치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최초의 가상자산, 디지털 화폐, 즉 암호화폐를 만듭니다. 그래서 1982년에 이 디지털 화폐라는 개념을 창안을 해서 암호화폐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케시를 제안하는데 이것의 백서를 오픈소스로 작성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호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 이케시의 그 소스를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983년에는 은익서명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합니다. 즉 여러분이 아시는 거래제 신분과 메시지 내용을 노출시키지 않고서 결제했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암호학을 그 컴퓨터 공학과 연결시켜서 금융거래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신뢰 프로토콜을 구축한 데 최초의 암호학자예요. 그 다음에 처음은 이게 그 가상자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은 결국은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쉽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가상자산의 이 블록체인 시스템은 나중에는 이제 전자투표 등에도 이제 활용이 될 겁니다. 게다가 이 양반은 이런 거를 세상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 ATM 기기 같은 전자
화폐를 쉽게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 전자현금 시스템을 개발을 해요. 그리고 장소를 미국이 아닌 사업 기지를 암스테르담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디지캐시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근데 왜 미국이 아닌 암스테르담으로 자리를 옮겼을까요? 즉 그거는 미국에서 하게 되면 미국 정부의 견제를 받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 장소는 네덜란드로 옮겨요. 하지만 그쪽에서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건 미국의 은행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법 저것도 잘 받아요. 그건 투자금도 한 1,100만 달러 유치를 하고 하는데 결국은 미국 정부의 견제에 의해서 저거를 채택해서 썼던 그 미국의 중소은행이 포기를 하면서 이게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득 통화금융 세력에 도전한 유대인 암호학자들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모두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하나가 데이비드 차움이고 닉 제브고 아담 백이고 할핀입니다. 이 4인방이 오늘날의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 그 기초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한 3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나온 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은 데이비드 차움하고 닉 제보가 디지캐시에서 만나요. 저 디지캐시 개발팀에 입사한 인턴 사원이 닉 제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천재가 만나면서 그 이후에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세계에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다 당시 그 디지캐시 개발팀 직원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밝혀내면은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닉 제보의 모습은 저 오른쪽 두 번째 쉽게 여러분들이 판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디지캐시가 개발한 이 캐시가 당시 상황 속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캐시는 이게 굉장히 보안에 취약했다. 이게 해킹당하면 무너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문제점을 발견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 이 캐시는 지금 같은 완전한 탈중앙화를 이룬 암호화폐가 아니라 중앙화폐 기능을 쓰면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한테 암호를 걸어서 추적하지만 못하게 한 거예요. 즉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가려놓은 거예요. 암호화 기술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행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제3자의 가치에 신뢰를 의존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는 감시와 검열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생명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라는 자기 실패의 그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3가지를 결론을 냅니다. 하나는 우발적인 분실 및 도난으로부터 우선 암호화폐가 안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가치는 위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 가치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간주되어야 그 화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호화폐의 값은 간단한 관찰이나 측정으로 정확하게 근사되어야 된다라는 명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토대로 그들은 새로운 탈중앙화 암호화폐를 만들기로 내부 의견을 모읍니다. 당시 닉 제보의 관심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계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들어가는데 본인이 계약의 법률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때 로스쿨로 진학을 해요. 자기가 이
상거래 계약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과 현 사회에서의 어떤 그 위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낸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마트 계약 개념을 닉제보가 탄생을 시켜요. 그리고 그가 1994년에 제시한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3의 중개기관 없이 개인 간 P2B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이 가능하게 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1994년에 이미 블록체인 기반으로 생각했다는 게 사실은 대단한 뉴스예요. 닉제보는 1994년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스마트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닉제보가 비트골드라는 암호화폐를 고안을 해요. 근데 이 암호화폐는 사실은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이 시스템이 지금의 비트코인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컴퓨터 파워를 이용해 퍼즐을 풀고 그 퍼즐이 풀리면 비트골드를 얻게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퍼즐은 풀릴 때마다 조금씩 어려워져서 비트골드를 얻는 것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의 비트코인과 너무 유사한 시스템으로 비트골드를 만들어내요. 게다가 이 양반이 1999년에 신뢰 프로토콜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는 신뢰 프로토콜 연구에 천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개념은 나중에 비트코인에 적용됐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그 유대인 부텔릭에 의해서 이더리움으로 이제 개발이 됩니다. 즉, 이러한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과거의 중앙화 경제가 지금 현대에는 플랫폼 경제로 옮겨오면서 세상을 주도하고 이는 앞으로 이 프로토콜 경제로 나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이때 닉제보는 1990년대에 이러한 프로토콜에 이제 천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닉제보의 화폐관을 알려면 이 양반이 화폐의 기원이라는 그 조그만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탈중앙에서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한 그 실무적인 방법을 개발한 건 아담백이에요. 아담백이 해시캐시라는 암호화폐를 개발하면서 작업증명이라는 걸 암호화폐 개발에 처음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 작업증명이라는 건 아담백이 만든 건 아니고 유대인 컴퓨터학자 신시아 더크하고 와이즈만 연구소의 그 모니 나노아가 만든 그런 개념인데 이 개념을 갖다가 암호화폐 개발에 적용한 게 아담백인데 아담백은 영국의 유대인 암호학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할피니도 이제 유대인인데 할피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최초의 사카시 나카모토하고 이 비트코인을 이제 주고받고 개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류게릭병으로 지금은 이제 사망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유대인 암호학자들이 30년에 걸쳐서 지금의 가상자산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이 어느 날 뚝딱 홀로 탄생한 게 아니라 이 탄생하기까지는 이렇게 수많은 암호학자들의 그 합동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세상에 나오면서 제네시스 블록에 당시 그 날짜의 영국 타임즈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를 집어넣습니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 의미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 나카모토가 익명을 쓰고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 전에 미국에서 자유달러라고 하는 것과 이골드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FBI에서 철퇴를 맞습니다. 그리고 다 잡혀 들어가고 다 몰수당해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조금 움직임을 보이니까는 이러한 그 압박 같은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세상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창업자의 얼굴이. 그리고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은 나중에 그 사카시 나카모토가 그 자기의 생각을 간단하게 올린 게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의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게 문제고, 즉 은행이 신뢰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은행이 신뢰를 깨뜨리는 그러한 위반으로 가득 차 있다. 즉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의 시스템이 우리 국민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보죠. 비트코인의 철학적 사상적 배경을 보면 우선 아시다시피 중개인이 필요 없고 분권화된 신용 시스템을 갖고 있고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고 발행 총량이 한정되어 있어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고, 즉 이러한 모든 것은 기존 통화금융 세력에 대한 반감을 의미합니다. 도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그 주기적인 위기, 통화교란과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으로서 만들어낸 게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의 금융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금융자본주의가 이대로 괜찮은지 한번 보죠. 이게 2017년에 미국 연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소득 점유율이 상승하는 계층은 저 밑에 보이는 최상위 1%층뿐이 없어요. 그죠? 소득이 올라가는 거. 차상위 9%만 해도 현상 유지에 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민 90%는 계속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어요. 자,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10명이 있는 사회를 가정했을 때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명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즉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돈을 버는 대로 거의 다 써요. 근데 한 사람이 나머지 9명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은 그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쓰는 돈은 그게 곳간에 축적이 되고 사회에 환류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과잉이 되는데 소비는 50%가 사회에 환류돼 나오지 않으니까 수요 부진에, 즉 소비 부진에 헤매서 문제를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불경기나 공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재적인 모순, 즉 소득 불평등이나 빈부격차의 확대는 이건 중산층을 붕괴시켜서 더 이상 자본주의를 지속시킬 수 없음에도 인간의 자정 능력으로 이 시스템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에 도달했을 때 1929년에 대공황이 한번 터졌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반을 가져갔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2014년에 사실 이 자료를 가장 먼저 발표한 자료는 그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제닛 앨런인데, 제닛 앨런은 이거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100년 만에 최악 수준에 있다. 우리 미국이 기회의 땅 만나라는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결국 부의 편중에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데, 미국의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40%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상위 9%도 지금 그만한 그 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 10%가 전체 부의 거의 한 80%를 갖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미국 전체 90%는 이제는 미국 전체 부의 4분의 1도 못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미국 국민의 절반, 하위 50%는 거의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팬데믹 사태가 닥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기지 연체돼, 임대료 체납돼, 그 다음에 당장 실직당하면 먹고 살 거 없으니까는 국가가 실업 수당이나 기본소득으로 미국 국민 50%를 지금 이 붕괴를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재정 부양책입니다. 즉, 지난해에 미국 재정의 쓰임새를 보면 통화정책으로 풀린 돈보다 재정으로 풀린 돈이 한 4배 정도 많은데, 즉 통화주도권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연준에서 정부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정부가 그거를 개인들한테 직접 쏴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붕괴를 막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일반 재정의 2배 이상이 저렇게 직접 개인들한테 돈을 쏴주는 겁니다. 이게 기존의 통화정책하고 어떻게 틀리냐면, 기존의 통화정책은 연준이 월스트리트라는 금융권을 통해서 유동성을 풀었어요. 그런데 팬데믹 사태 이후는 미국 정부가, 즉 재무부문이 통화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재정으로 메인스트리트, 즉 소비자와 기업이 있는 실물경제판에다 직접 돈을 쏴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개인이나 기업이 필요한 돈을.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재정부양책이 들어오면서 미국 정부는 그간에 논란이 있었던 기본소득이나 현대통화이론을 전격 채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기본소득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시 없어지고 옛날의 통화정책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한번 각자 판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등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해 중국 정부가 시험하고 있는, 테스트하고 있는 중국 인민은행의 이제 디지털 화폐인데, 여기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 부딪히기 기능이 있어요. 이건 인터넷 환경이 없는 곳에서도 휴대폰끼리 부딪히기만 해도 거래나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겁니다. 즉, 이러한 디지털 화폐는 인터넷 환경이 빈약한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로 급속도로 이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발빠르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주도하고 있는 이면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 미국이 이란을 제재할 적에 이란 은행들이 스위프트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걸 차단을 시켜서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각자 자국 통화에 맞는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저게 생각보다는 큰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그간의 무역을 달러 위주로 했었는데 그 비중이 90%가 넘었는데, 이제는 자국의 이런 통화 시스템이 나오고 나서는 지금은 40% 정도대로 줄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게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면서, 이게 아시다시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추적 가능한 화폐예요. 우리 가상자산하고 틀려가지고. 그런데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민은행에서 사나 상업으로 보낼 적에는 추적 가능한 걸 보내지만, 상업은행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돈이 갈 적에는 추적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무한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 아니고 2가지는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큰 금액을 보낼 적에는 실명 전자지갑만을 써라라는 게 하나고, 그 돈의 쓰임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이제 기본 입장입니다. 자, 그다음 유동성 홍수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의 통화 발행액은 한 7, 8천억 달러 근처에 있었어요. 1조 달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리가 들이닥치면서 미국 달러는 한 4조 한 3천억까지 한 4, 5배 늘어났어요. 저 시기에. 그런데 이번에 팬데믹 사태가 터지면서 2달 사이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저때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 즉 본원 통화 발행액 규모는 2008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통화가. 그러니까 한 13년이라는 짧은 사이에 통화가 1000% 이상 늘어난 거예요. 1000%. 그런데 이게 미국만 이렇게 늘어났느냐. 미국의 통화가 이렇게 늘어나면 수출 경쟁국인 EU나 유럽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지금 한 7조 한 5천억 달러 정도 돈을 풀었는데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푼 거를 합치면 이미 21조 달러가 넘습니다. 저렇게 엄청난 돈이 세상에 풀려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최근에 자산 가격, 즉 부동산 급등이나 주식 가격 급등은 거의 연 한 30% 정도에 이를 정도로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들여다보겠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지난해 10월 이후 디커플링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동행성을 갖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인플레이션, 돈이 많이 풀리면 사실은 금과 은은 오르는 게 순리입니다.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쪽이 잘 안 올라. 왜 안 오를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저게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고 달러에 대한 대체 수단인데 왜 금과 은은 오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에 미국 금선물 시장에 은선물 시장에 고강도 규제를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8차례에 걸쳐서 증거금 인상하고 레버리지를 축소시켰습니다. 즉 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누르는 거예요. 특히 8월 이후에 금과 은이 저런 규제에 의해서 하락세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3차례나 규제를 더 강행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기관 투자자를 포함한 큰 손들이 금선물 시장에서 발을 빼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겨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동행성을 갖고 있던 금과 비트코인이 10월 달 이후에 급격하게 디커플링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금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비트코인이 이제 지속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은 금을 선호했었는데 이때 이후로 레이 달리오나 소로스 등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내년 2월에 북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에서는 아마 자기들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의 한 20% 정도가 지하 경제라고 IMF는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 이제 지폐는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기존의 통화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화폐 개혁은 필연적으로 같이 동행이 될 거예요. 디지털 화폐를 바꾸려면 곳간에 갖고 있던 고액 화폐를 갖고 가서 이제 바꿔야 되는데
많은 돈들이 양지에 노출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요소도 있겠지만 결국 밝은 대로 나올 수 없는 검은 돈들도 많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 CBDC가 본격화된과 비례해서 암호화폐 사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제의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 선진국 통화하고 이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00원 대 1달러 이런 식으로 가니까는 이거를 1.25원 대 1달러 이런 식으로 가려면 뭐 원이 환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게 예상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화폐 개혁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해야 될까요? 왜? 우선은 송금 수수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스위프트 시스템에서는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8% 내지 25%, 지금 저걸 줄여가는 단계인데 그렇더라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6단계였던 단계가 3단계로 줄어들면서 수수료가 5% 이하로 확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보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쓸 수뿐이 없어요. 송금수수료가 싸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싼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환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2% 이내인데다가 앞으로는 저게 제로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돈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될 거예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나 메타버스 등에서 스테이킹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폭증세에 들어가고 있어요. 보죠. 그 다음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테더하고 서클이 있는데, 미국 정부는 앞으로는 서클을 밀어줄 거예요. 그래서 테더는 지금 저게 중국계 자본이라고 생각해서 미국 정부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서클이 클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를 보면 저렇게 기축통화인 달러나 법정화폐를 담보로 갖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자체를 담보로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메코다이의 다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보 없이 알고리즘 기반으로 한 많은 것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테라루나예요. 테라루나가 지금 그 많은 암호화폐 중에서 시총 11인가로 올라와 있죠. 디파이 분야에서는 가장 시총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하나 던진다면, 앞으로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대결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쪽이 승자가 될 것 같습니까? 정부에서 주도하는 CBDC가 승자가 될 건지, 아니면 민간 사이드의 스테이블 코인이 승자가 될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다음에 디파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냐면, 제가 어저께 기준으로 보니까 디파이의 그 락업된 예치금이 2,46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저게 어느 정도 빠른 수치로 올라가는 거냐면, 특히 올해 들어와서 엄청난 속도로 이쪽에 그 몰리는 자금이 큽니다. 이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특히 2021년 이후 저 올라가는 그 가파름이 그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디파이 생태계에 자금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몰려들고 있어요. NFT는 제 다음에 강의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이건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흐름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아날로그는 다 디지털화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중앙화는 사실 다 탈중앙화 될 수 있어요. 그 앞으로의 세계는 큰 흐름이 디지털화,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예요. 지금 플랫폼 경제가 앞으로는 프로토콜 경제로 간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주주자본주의 이런 거는 지속 가능하기가 힘들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든 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즉
근로자나 주주나 관련 소비자나 거기에 발전에 관계하는 사람들 혹은 그 지역까지 그거를 공평하게 그 부의 분배를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코인들이 나오면서 프로토콜 경제로 갈 수뿐이 없는, 그러다 보면 지금의 플랫폼 경제가 앞으로는 프로토콜 경제가 주도하는 시대로 갈 거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우리 K코인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테라누나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그다음에 해시드라는 블록체인 관련 그 전문 투자 기업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움직임을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신규 K코인이 개발돼서 세상을 바꾸는데 크게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화시대의 최대 변수는 미국의 정책 방향인데, 레이 달리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위험은 비트코인 자체의 성공이라고. 즉 비트코인이 성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채권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하기 시작하면 이게 미국 정부의 큰 위협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정부의 국채가 안 팔린다는 얘기는 달러 발행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시점에 오면 미국 정부는 액션을 취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간과하지 못하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미국 국민들의 금소유와 거래를 40년간 금지했던 나라예요. 즉 화폐 발행의 제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던 미국 정부의 이러한 규제를 잠재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이 지금의 가상자산 생태계에 많이 들어와서 월스트리트가 친가상화폐 세력으로 변하면은 그때는 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월스트리트가 연준이나 재무보다는 그 세력이 더 커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세대들이 대선의 움직임을 결정지을 만큼 더 많은 가상자산 투자 세력들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안전해지는 겁니다. 즉 빨리 생태가 크고 투자 인구가 늘어나야 이 가상자산 세계는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